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트럼프 2기 시대의 미국의 통상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변화 속에서의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자주 접했던 내용입니다. 트럼프 2기 미국의 경제정책의 특징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관세, 기본 관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보편적 기본 관세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 두 번째는 미국 내 생산,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조업 공장을 미국 내로 유치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다자주의의 폐기입니다. 우리로서는 아주 힘든 미래가 예견되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됐든 WTO가 됐든 다자주의 원칙이 훼손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인류 강대국과 1대1 협상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자주의가 국제적 룰로 정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다자주의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방위적인 보호무역입니다. 다자주의를 폐기해도 자유무역 질서를 존중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방위적인 보호무역으로의 과거로 회귀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반이민 정책입니다. 특히 멕시코를 겨냥한 거지만 멕시코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트럼프 2기 경제정책 때문에 현재 전 세계는 크나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생존 전략입니다. 각국의 생존 전략이고 결국은 우리나라도 역시 거기서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하는 것은 단순히 관세만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3,500억 불 투자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뭐 5,500억 불이었나요? 5,000억 불이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강제적인 투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경제 문제, 이민 문제를 형사 문제로까지 전환시켜서 형사적 책임을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난번 우리 그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미 EU는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피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임금 정체, 실업 발생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백인층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과 정책에 대해서 환호한 그런 현상을 트럼피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트럼피즘이 한 개인의
생각과 정책을 넘어서 미국 보수 세력의 주요 정치 이념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적 다자주의는 약화될 것이고 자유무역은 숨만 붙어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다음에 재선은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봅니다만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이양되든 현재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물러난다고 해서 미국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큰 틀에서 미국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뭐 학자들이나 정치 분석가들에 따라서는 쇠락한 제국 미국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양자관계는 결국 어떻게 변할 것인가?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중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상한 뉴스들이 많았어요. 시진핑 실각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래가지고 서울신문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제가 원래 단정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 워낙 그 내용이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시 주석의 중국 내 그 정치적인 그 소위 영향력과 지도적은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적어도 4기까지 시 주석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위 후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리창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후계로 거론되지만 그들의 나이 문제 그리고 현재 후계자를 지명하고 양성할 수 있는 당내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시 주석이 유일합니다. 시 주석이 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후계 구도에 대한 그 언질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2032년까지 현 시 주석 체제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 이제 제가 이렇게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선을 그어줬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현재 이제 미중 관계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년간 쌓아왔던 소위 상호 의존 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새 판짜기에 돌입한 겁니다. 이런 현재 이제 미중 갈등은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 미중 갈등이 야기하는 위험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모두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현재 그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현재 이 갈등 국면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는 국내적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역 민감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역 개방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주요국의 무역 개방도는 캐나다는 67%, 멕시코는 74%, 우리나라는 80%, 독일은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이 그 주도하는 관세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 개방도가 27% 정도입니다. 무역 개방도가 아주 낮은 나라입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무역 개방도는 37%입니다. 미국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아세안보다도 1%포인트 낮습니다. 중국이 대외 수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아세안에 수출하는 것보다도 금액이 적어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맞지만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거로 봅니다. 현재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략적 인내 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연과 절제의 전술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해서도 중국 역시 일정 부분은 관세 인상으로 맞대응을 할 겁니다. 거기에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 히토류 수출 통제 역시 대응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국 중국도 큰 틀에서는 재정 적자 확대를 감수한 내수 확대와 수출 시장 다변화, 그리고 브릭스와 같이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면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올 3월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트럼프 2기라는 도전에 직면해서 대응책을 발표했었습니다. 5%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했고 보다 확장적인 거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주의 확산을 고려해서 재정 적자율을 이례적으로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역시 14년 만에 적절한 수준의 완화, 통화정책 역시 완화시켰습니다. 이를 보면 중국의 경제정책은 내수 확대와 기술 혁신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수출, 고용, 물가, 투자 등 급격한 변화가 감지될 경우에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 양회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잠재적 충격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확장적 정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미국의 대응이 중국의 예측을 넘어선다면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정책보다 더 강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그때 양회에서 밝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대응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와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미중 갈등의 격화로 결국 중국의 성장 둔화, 내수 침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 중국이 결국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국의 초저가 덤핑 수출 공세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의 유통기업인 알리, 테무, 직구 쇼핑몰의 전세계 판매 거점을 늘리면서 공세를 단행할 것이다. 이것은 예측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판은 이달 초 10월 9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해외 히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전 세계의 히토류의 92% 이상이 중국에서 재련 가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 80%의 히토류 화합물의 한 60%, 그리고 히토류 함유 화학 제품의 약 2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두 반도체나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표 수출 제품의 핵심 소재로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토류는 전투기라든지 그다음에 에이사 레이더라든지 핵잠수함, 미사일, 이지스 전투체계 등 첨단 무기 제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생산이 중단될 겁니다. 결국 중국이 7개의 중히토류와 영구자석 등 가공품의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해서 수출 건별로 중국 상무부에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상무부가 발표한 겁니다. 물론 12월 1일 날 시행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7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고 이 사이에 아마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타협은 될 것이다 라고 국제사회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발표 자체만으로도 히토류 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발표한 조치는 이건 즉흥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미국이 지난 3년간 사용해왔던 수출 통제 도구를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다만 미국은 기술로서 수출 통제를 했지만 중국은 소재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 네덜란드의 ASML의 EUV 장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 장비를 만드는 기술에 미국의 기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미국의 승인 없이 수출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그거 하나로 막을 수 있다고 미국은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EUV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히토류, 중국산 히토류가 거기에 0.1%라도 들어간다면 그 수출의 허가를 중국의 상무부로부터 받아라. 그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지속되면 히토류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소재일 수도 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정제의 약 7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런 배터리 기업의 중국 소재 의존도가 높은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약품 원료, 태양광 폴리실리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태양광 밸류체인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80%입니다. 태양광은 폴리실리콘에서 인고, 셀, 모듈, 설치까지 이 밸류체인의 제일 앞에 차지하는 것이 폴리실리콘입니다. 사실 전에는 이 폴리실리콘의 마켓 쉐어가 우리나라가 제일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원가는 전기, 장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이 그걸 당해내지 못하죠. 중국이 쌉니다. 훨씬. 네, 그래서 폴리실리콘이 현재는 중국에게 마켓 쉐어가 다 넘어가 있다. 또 하나는 중국의 이 공급망 무기화는 이번 한 번에 그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리튬,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태양광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 이것에 이렇게 높은 대중 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면 중국의 공급망 차단 위협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80, 90% 의존은 중국과 협상할 때 협상력은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대가 없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7년 때 우리가 한중 간의 사드 배치를 둘러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서 상당한 그 무역 마찰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미국은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알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우리의 뒤통수를 때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세탁기 그리고 강관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을 실시했습니다. 아니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이 극에 달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아니 동맹이라면 우리를 당연히 도와줘야 될 텐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긴급 수입 제한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미국은 절대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그거를 욕할 것도 없어요. 외교는 국가 이익에 기반하는 거니까요. 트럼피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동맹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동맹이라는 것은 그동안 미국의 안전 보장과 미국의 시장을 제공해서 발전해 왔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동맹이란 지금까지 미국에게 빚진 나라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빚을 갚아라. 미국이 투자와 관련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나라는 동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빚진 나라로부터 미국이 빚을 회수해서 그 돈 가지고 다시 미국이 글로벌 톱 1으로 굴기하는데 쓰겠다. 그 뜻입니다. 무너진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선의에 기댈 때는 지났다. 세상은 이미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어디로 라고 했으니까 중국이 대외의 압력으로부터의 국제적 대응이 있고 중국 내부의 대응이 있습니다.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0대 산업 분야에 있어서 기술 굴기를 선언한 겁니다. 제가 주중대사로 있을 때 2017년에 절대로 중국의 기술 패권을 인정하지 않을 5 기술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5G였습니다. 5G는 당시 화웨이가 기술적으로 제일 앞섰고 가격 경쟁력도 제일 좋았었을 때였습니다. 아무튼 화웨이의 5G 기술 패권을 용인하지 않는다. 두 번째 AI, 세 번째 반도체, 네 번째 바이오, 5번째 양자 컴퓨팅. 이 5가지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기술 패권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그 5가지가 해준 게 2017년이었습니다. 대부분 성공했어요. 지금 제가 최근에 중국에 묻는 4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소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2010년대 초반부터 미중 갈등이 거의 공개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결국 중국은 등소평의 그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했던 그 도강양회, 유소작위. 결국 그 시대 그 유언을 저는 이행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미중 간에 이 경제 전쟁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자를 떼어낸 전쟁 중이다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원료와 상품 시장을 둘러싼 갈등에서 벌어진 세계대전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핵 보유 강국끼리의 전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타협안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지만 그 지루한 타협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세계 경제는 멍들어갈 것이다. 세상은 변한 겁니다. 과거와 같은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국이 자기들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의 경찰로서 동맹의 안보를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동맹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동맹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특혜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광주 방송 GGN